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게 될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는데요. 특히 내수 부진에 더해서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수출마저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고요.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도 0.8%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경제 포커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 이다혜 북마크에서는요. 오늘 시인이 쓴 독특한 에세이 2권을 만나봅니다. 시는 반드시 시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산문에서도 시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깊고 아름답다는 걸 함께 느껴보시죠. 저희 방송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네. 막판 표몰이를 위해서 대선 후보들 오늘 유세 일정 살펴보죠.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가봅니다. 네. 서울 강북구 유세를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 하남, 성남, 광명, 서울 강서구 거쳐서 여의도 공원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예정이에요. 네. 근데 이 여의도 공원이 우리 KBS 바로 앞이기도 하고 네. 국회 앞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네. 모였던 장소이기도 하고 네. 불법 계엄 당일에 의원들이 담을 넘고 그런 상징적인 장소로서 계엄 극복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예.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재명 후보 성남 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 진행하는데 여기는 또 이제 정치 입문의 상징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본인의 그런 대선 직전에 초심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를 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일정을 좀 보면 제주도에서 시작합니다. 4.3 네. 평화공원에서 일정 시작해서 제주에서 부산으로 가고 동대구역, 대전역 걸치는 일정입니다. 예. 막판 표심에 정말 뭐 전국 쓱 훑으면서 사활을 걸겠다 이런 걸로 보여지고요. 네. 저녁에는 서울시청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데 이 자리에는 김문수 후보하고 경선했던 후보들이 네, 참석을 네. 해서 원팀 통합정부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서울시청으로 고른 이유에 대해서 서울 중심지이고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함께 살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밤에도 서울 홍대 강남 쪽에서 자정까지 거리 인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보면 경기도 시흥 한국공학대에서 학식 행사, 학식 먹는 일을 진행을 하고 네. 이후에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유세한 뒤에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일대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 펼칩니다. 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종로구 해화역 유세로 시작해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이 당시 또 이제 구의역에서 김군이 숨지는 사고가 네. 있었죠. 구의역과 강남역 등을 거쳐서 장애인, 노동자, 여성 이슈, 또 강남역도 살인 사건도 있었고 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각하면서 어떤 국민들의 노동권, 안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종로구 보신각에서 마무리 유세를 펼치게 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 동안 가장 뜨거웠던 뉴스라고 하면은 뭐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네. 리박스쿨이라는 곳이 지금 선거 막판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먼저 이 리박스쿨이라는 곳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보수 성향 교육단체라고 알려져 있고 네. 리박이라는 이름이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성을 따와서 리박 이렇게 된 건데 네. 먼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은 늘봄학교에 강사로 등록할 회원을 모집하는데
강사 자격증 발급해 준다는 걸 미끼로 해서 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했다라는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그 방과 후 늘봄학교 자격증을 주고 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라는 주장인 건데요. 이 늘봄학교가 또 뭐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뭐 제일 편해요. 네네. 늘봄 선생님 뭐 이렇게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거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돌봄 통합제도 뭐 방과 후 수업도 하고 그런 건데 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리박스쿨이라는 곳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늘봄학교 프로그램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겠느냐 이게 관건인데 네. 교육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리박스쿨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미 서울교대에 통해서 서울시내 10개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파악이 됐고 네. 교육부가 앞으로도 이 연관성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울교대는 이런 의혹이 나오자 이 프로그램 운영 즉시 중지하고 업무 협약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이 리박스쿨이라는 곳으로 다시 소개로 들어가서 이곳은 댓글팀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네. 그 이름이 자손군이라는 거예요. 자손군. 네. 자유손가락 군대. 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 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팀을 운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을까요? 예, 민주당 포함한 야 3당이 강하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유사한 형태 사건이라면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 네.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이 종로구에 위치한 리박스쿨 가서 이제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 리박스쿨 손모 대표가 지난달에 자유대한민국 수호 여성연대라는 이름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네. 2020년 총선 당시에 리박스쿨이 주관하는 선거사무원 모집 교육에 김문수 TV가 협력사로 참여했다. 그러니 김문수 후보하고 뗄래야 뗄 수가 관련성이 없다라는 있다. 주장을 민주당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도 입장을 냈는데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네.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심에 있는 사람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인데 네. 왜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냐면 지난달 국회에서 그 리박스쿨 기자회견을 열게 주선한 의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조정훈 의원은 나는 회견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당일에 그냥 인사차 들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모르는 일이다 하니까 민주당이 이제 영상 자료를 또 뭐 하나 공개합니다. 네. 이게 2020년에 리박스쿨이 활동했던 영상, 리박스쿨이 직접 유튜브에 올렸던 건데 네네네. 그 당시에 기독자유통일당 점퍼를 입었던 김문수 후보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자료를 공개하면서 민주당은 이래도 관련이 없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막판에 진짜 네거티브전도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향해서 어떻게 좀 반격하고 있나요? 일단 뭐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의혹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어요. 예. 과거에 처벌받은 불법 도박 사건의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 이거 혹시 뭐 가족이 증여세 포탈한 거 아니냐. 그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말 내내 계속 시끄러웠던 게 김문수 후보하고 설난영 씨, 뭐 부인이죠. 설난영 씨와 유시민 작가의 발언. 네네. 이것도 논란되고 있는데 앞서 설난영 씨가 이 노조 폄하, 뭐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 이렇게 해서 뭐 파장을 낳았었는데 그 이후에 유시민 작가가 설난영 씨를 또 비하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도마 위에 올랐고 그래서 급기야 유시민 작가가 거친 표현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유시민 작가는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근데 다만 이제 또 야권 일부에서는 설난영 씨야말로 노조 비하 발언에 사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뭐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끄러운 양쪽을 모두 비판하는 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예요. 아하, 네네. 그러니까 사실 설난영 씨는 그 노조 발언, 노조는 뭐 못생겼고 과격하다. 네. 그리고 유시민 작가는
설난영 씨가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뭐 올라갔다,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이게 모르겠어요.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예, 발언들인데 양쪽 예. 모두 결국에는 모두 노동자를 멸시하는 엘리트주의에서 기인한 것이다라는 게 권영국 후보가 양쪽을 그냥 한타에 날리는 네, 그런 네. 비판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투표 유권자들은 다 보통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예, 그런 보통 사람들의 한 표 한 표로 대리인을 뽑는 선거라는 점을 모두가 좀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유권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네. 점. 자, 그리고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가 이재명 대선 후보를 뭐 지지 선언했다 한 적이 없다 이런 뭐 보도가 나오면서 김진향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이 이재명 후보 지지는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진양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이라는 사람이 네. 처음에 이 짐 로저스라는 투자자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했다라고 네. 그걸 발표를 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런데 한 언론에서 짐 로저스한테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적이 없다더라. 이거 네. 허위 사실 아니냐 했거든요. 그래서 김진영 의장이 다시 입장을 밝혔는데 좀 여러 가지 일부 착오는 있었지만 지지한 건 사실이다. 네. 이렇게 다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 로저스 회장 지지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기에 송경호 교수라는 사람이 껴 있었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일부 뭐 해석이나 이런 착오가 있었지만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 건 사실이었다 하면서 지지 선언문 작성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첨부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주장은 이겁니다. 원래 영어로 했을 때 통상적으로 지지한다, 뭐 돕겠다, 뭐 연대한다라는 서포트가 아니라 네. 경제적 법적 책임을 포함한 엔돌스라는 민감한 단어를 그 한신문사가 또 이제 이거를 또 그렇게 해석하면서 네. 입장이 좀 쪼그라드는 면이 있었다라고 이 김진양 상임의장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짓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기사는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를 놓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여론조작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 여론조작이라는 말을 꺼낸 건 그거죠. 댓글조작 리박스쿨 논란도 있고 하다 보니 네. 이제 여론조작이다 이렇게 평행선을 맞추면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요 또 큰 움직임이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선언했죠. 네, 황교안 무소속 후보 자유우파의 표가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고 김문수 후보도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후보직을 사퇴할 테니 우리 자유우파의 표를 김문수 후보에게 이제 모아달라라는 거고요. 네. 그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사전투표에서 선거사무방해하고 네. 사전투표 관리관 협박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예, 있었고 예. 대표적으로 부정선거를 띄우는 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후보직은 사퇴하고 앞으로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달라라고 하는 이 호소문이 이 정광훈 목사 집회에서 공개가 됐어요. 근데 네. 국민의힘도 지금 수습하는 모양새고요. 네, 수습을 하다가 네. 또 좀 집안 싸움이 난 모습입니다. 예, 예. 먼저 일단 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집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였고 이 자리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소문을 대독하는 방식이었어요. 네. 내용으로는 뭐 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이걸 구하려면은 여러분이 투표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져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논란이 된 건 그거죠. 첫 번째로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호소문이고 왜냐하면 이 파면으로 계엄 이후에 파면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파면된 전 대통령이 호소문을 냈다. 그리고 또 전광훈 목사의 집회였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편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기간 중에 뭐 참가자 25명 넘게 그런 집회 무대 올라서 뭐 특정 후보 지지하는 게 안 된다. 네. 여기 이걸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예. 일단 국민의힘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어요. 네. 중도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이 아니라 사실상 출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달라. 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예, 주호영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이 많은 줄 아는 것 같다. 가만히 있는 게 도움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걸 모르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좀 비판이 쏟아졌고 또다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탄핵 심판 결과를 보면 파면이 된 거니까 네. 그럼 우리 당이 탄핵 반대 당론 채택했던 것도 무효화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자 친윤계인 윤상현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리 선거 승리를 위한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의 뿌리와 정체성이라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랬고요. 또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막은 당이어야 된다. 이렇게 네.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친윤계 친한계 분열 구도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네요. 또 윤 전 대통령하고 관계 설정에서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선거 직전까지 좀 정리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내일이 선거인데 아직도 네. 좀 복잡한 모양새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뭐 무역 문제에 대해서 대화할 거란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전에 이렇게 뭐 시진핑 주석하고 대화할 수 있다.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네. 이런 언급을 했었고 지금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방송 인터뷰에 대놓고 좀 둘이 대화할 거다라고 밝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중국 히토류하고 핵심 광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네. 결국에는 관세 전쟁에서 이 두 나라가 핵이기 때문에 그렇죠. 둘이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법원이 관세 문제에 제동 거는 거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고한 게 우리는 다른 대안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런 법원이 우리를 이렇게 막으면 오히려 이것이 트럼프가 직접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미국 경제 파탄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내리던 비가 충청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의 고속도로나 서울 시내는 정오를 넘어서부터 교통량이 많이 줄어서 한산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미사터널 안 2차로에 사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 밀리고요. 제2영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동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나란히 지나는 강변북로 일산 쪽 전 구간 비교적 수월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 부근 3차로에선 작업을 시작해서요. 부근 정체고요. 이후로는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도 정체인데 이 역시도 작업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약 석 달 만에 절반 가까이 낮춰 잡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또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부양이 가능할지 월요일 경제 포커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7달 사이 4차례에 걸쳐서 이제 네. 1% 포인트를 내렸거든요. 예. 0.25씩 4번을 내려서 2.5%가 됐습니다. 네. 금융통화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수 부진으로 실제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네. 또 이제 미국발 관세 전쟁 때문에 수출까지 불안한 이런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금리라도 낮춰서 이 소비와 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 조짐은 사실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네네. 꽤 계속돼 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거나 뭐 큰 폭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1,500원을 넘봤던 이 원달러 환율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러나 뭐 최근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이제 다소 안정이 되면서 네. 이 금리 인하의 큰 걸림돌이 사라졌고요. 또 체감과는 살짝 다르긴 하지만 물가 역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내외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금리를 좀 낮춰서 경기가 더 떨어지는 건 좀 막아봐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럴 만한 게 이번에 이 금리 인하와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도 대폭 낮췄습니다. 1.5%에서 그것도 낮았는데 0.8%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연간 전망치를 이렇게 0.7%포인트 이상 낮춘 게 네. 지난 코로나19 때 그때 이후로 이제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급이라고 하는데 네. 예, 처음으로 이제 0% 성장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아, 이 민간 연구원들이 앞서서 이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었어요. 네, 예, 이 민간 연구원들이 좀 박하기도 한데 이 현대경제연구원이 1.7에서 0.7로 낮췄었고 KDI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1.6에서 0.8로 낮췄었는데요. 네. 한은에서도 네, 올해 성장 전망치를 0.8%로 낮춘 겁니다. 네, 네. 가장 주요한 이유는 건설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이 건설업이 우리 국내 총생산의 14%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이제 건설 자재뿐만 아니라 뭐 이사업, 인테리어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이 다른 업종에 대한 이런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는데 네. 이제 1.5에서 0.8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0.7이 빠진 건데 네. 그 가운데에 이 건설 경기가 0.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을. 0.4%포인트.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민간 소비 부진 역시 0.15%를 차지하고 네. 수출 둔화는 0.2%포인트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관세 전쟁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성장률이 너무 뭐 이렇게 하락하는 게 위축된 거 아니냐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 국내 요인이 0.5%나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협상이 좀 잘 되면 상황이 나아질까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한은에서는 아무리 잘 풀려도 성장률은 0.1%포인트 오른 0.9%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성장률도 역시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까지도 좀 낮췄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다면 이 금리 인하 폭을 조금 키워야 혹시 뭐 경기 부양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올해 내에 네. 금리 인하가 2번 정도 더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언제 얼마나 내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총재가 얘기하는 건 통화량이 이미 충분한 상황이어서 이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이렇게 실질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주택 같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말 그대로 금리가 내려간 만큼 대출을 더 받아서 아파트나 이제 주택 매매 같은 데 돈이 몰려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금리 인하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 아파트 값으로 보면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랑 이제 확대 재지정이 있은 이유로 이제 네. 강남구와 용산구 중심으로 나타난 상승세가 이제 주변으로 좀 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목요일마다 아파트 가격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네. 이 서울의 경우 17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계속 올라요.
네. 그리고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5월 넷째 주 기준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0.39%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 건수, 거래량이 많다기보다는 이제 재건축 단지 위주로 이제 가격이 뛰는 상승 거래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네, 뭐 목동이 있는 양천구 집값도 올랐다고 하고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의 상승세도 뚜렷합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과 맞물려서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 이 집값 상승이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규제 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마포, 성동, 과천, 분당 등이 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사실 가장 큰 걱정은 이 가계부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의 뭐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 7월부터 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를 보면요. 지난달에만 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월 달에가 4조 2천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네. 3월엔 잠깐 뭐 4천억 원 정도로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4월에 5조 3천억, 그다음 5월에 다시 6조 원대로 불어난 거거든요. 네. 7월부터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 이 6월에 이제 막차 타려는 분들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부는 또 이제 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조치가 실제로 이 하반기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이 돼 있고 또 이제 새 정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가계부채가 늘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거든요. 네. 금통위원들도 이제 향후 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 더 보면서 결정하자. 뭐 이런 데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아마 수도권 지역의 핀셋 규제 같은 그런 추가 규제책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동안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버티면서 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는 지금 더 벌어진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기준금리가 2.5로 내려오면서 이제 한미 금리 차가 2.0% 포인트까지 벌어졌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환율 걱정이 당장 드는데요. 네. 미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인하하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지만 네. 계속해서 이제 신중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3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관세 때문이죠. 그래서 관세 전쟁이 이 미국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명확해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추가로 더 내린다고 하면 이 금리 차가 더 벌어져서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나갈 수 있고 빠져나가죠. 네, 네. 그러면은 원화 가치가 하락돼서 환율이 상승하는 건데 이제 일단 지난주 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일단 약달러 기조가 있기 때문에 환율은 1,300원대로 뚜렷한 그런 상승 기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내수 상황만 생각해서 뭐 금리를 조정할 수도 없고 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걸 따라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도 많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그런 영향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크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될 텐데 내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새 정부 어떻게 경제를 살려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도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도 이제 새 정부와의 있던 공조가 중요하다는 식 이제 재정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언급을 좀 했는데요. 네. 시장의 예상대로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갔지만 이 통화 정책만으로는 사실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기준금리가 바로 내려갔다고 해서 이제 대출금리가 또 곧바로 연동돼서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가게나 기업들이 대출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도 사실 미지수예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SR 같은 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은행 차원에서도 이걸 뭐 한없이 내려주기가 힘들고 이제 좀 가계 대출의 어떤 총량을 좀 제한을 봐야 해야 될 되고. 테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뭐 아시다시피 이미 좀 약간 이 경기 부양의 어떤 대응책으로 통화 정책보다는 이제 추경 같은 재정 정책 쪽으로 좀 무게가 기운 게 아니냐 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일단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힘 그 김문수 후보 모두 20-30조 원대 추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추경 재원 대체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렇죠. 또 이제 우리 경제가 수출이 끌고 이제 내수가 뒷받쳐주는 그런 구조인데 이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건 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투자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앞으로 어떤 지점들을 조금 지켜봐야 할까요? 어떤 변화들을 좀 청취자분들께서 지켜보셔야 될까요? 일단 뭐 첫 번째로 추경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추경을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규모로 할지 그리고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세 전쟁 역시 이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겠죠. 이게 네. 지금 뭐 관세 협상의 시한도 7월이고 또 이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지점 또한 이제 7월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새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한 달 이내에 좀 중요한 굵직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좀 7월까지 지켜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해 보심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드네요. 당장 이제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텐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실질 경제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따끈따끈한 신간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은 고전까지 보물 같은 책 선별해드리는 시간 이다혜 북마크 그리고 음식에 담긴 역사까지 맛보는 한 끼실록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바닐라 어쿠스틱의 대화가 필요해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상 대화에서 머리에 돈 바르고 왔다 또는 자동차에 돈 발랐다 같이 뭔가에 돈을 많이 썼다는 뜻으로 표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돈을 발랐다라고 하거나 돈과 발랐다를 띄어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돈 바르다라는 사음절을 모두 붙여서 쓰는 우리 고유어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성미가 너그럽지 못하고 까다롭다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돈 바른 성격 때문에 친구가 없다. 윗사람이 돈 바르면 아랫사람이 힘들다 같이 말할 수 있죠. 돈 바르다와 발음이 비슷한 것으로 도에 미읍 받침을 쓰는 돈 바르다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매우 인색하다. 또 조금도 인정이 없다란 뜻이고 그는 씀씀이가 돈 발라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돈 바르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르다란 말이 들어가는 형용사로 적바르다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한도에 겨우 자라거나 이르러 여유가 없다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먹고 사는데 적발라 문화생활은 생각도 못한다. 나는 생활하기에 적바른 수입으로 저축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마음 편히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한 가정,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투표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기업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를 꼭 투표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투표합시다.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 나와 우리 가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6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KBS 일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비가 오늘 낮에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또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또 다른 비구름의 영향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10에서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30mm, 강원도와 충청도는 5에서 10mm, 수도권은 5mm 정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내일 오후부터는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돌풍도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3도, 광주 21도, 대전 부산 22도, 대구 24도, 강릉 25도 등으로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떨어져 평년 기온보다도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 광주 25도, 대구 27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오르면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댓글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 교육단체 리박스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리박스쿨 대표를 교육정책 자문위원회에서 해촉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강력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수도권을 집중 공략합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고 내란 종식 투표 동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제주와 경부선 지역 유세에 집중합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고 원팀 통합정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대구 경북 유세에 집중할 예정이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해화역 등 진보 정치의 상징적 장소들을 방문합니다.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에 오늘 오전 3시간 넘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결제, 등록 등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대신 사전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구속됐네요. 네, 어제 오후 영장 심사를 마친 지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네. 남편도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사전투표 첫날이었죠. 하루 2번 투표에 나섰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뒤에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강남구 보건소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 투표 사무원으로도 위촉돼 이날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같은 사람이 하루 2번 투표하는 걸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네. 왜 대리 투표를 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 답하면서 남편과 공모했느냐, 대리 투표가 불법인 줄 알고도 계획한 것이냐는 질문엔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 선택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강남구청은 직위를 해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여성을 해촉한 뒤 경찰에 고발하면서 남편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이번 사전 투표도 안팎으로 속 시끄러운 요즘 상황처럼 혼란하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대리 투표뿐만 아니라 같은 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를 기다리던 선거인들이 사진을 찍는가 하면 일부는 대기줄이 길다는 이유로 기표 전 투표용지를 들고 근처 식당을 찾는 등 투표용지 반출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네. 이와 관련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관리상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 고개를 숙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부정선거 주장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사전투표를 관리를 방해했다며 옛 선관위 직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의식을 잃는 사례도 있었고 선관위 사무실을 침입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 말하면서 강력 대응하겠다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사무원이 이런 걸 몰랐다는 부분도 잘 이해 납득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렀던 60대 남성 역시 구속기로에 섰네요. 네,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된 이 60대 남성, 범행 이틀 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오늘 오전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고 신문은 약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네. 법원 밖으로 나와 만난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토요일이었죠.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이며 난동을 부렸는데 네. 이 불로 당사자를 비롯해 23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고요. 네. 3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목격자들은 이 남성이 인화물질이 든 유리병을 들고 열차에 탔고 곧바로 옷가지와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질렀다 말했고요. 범행을 저지르고 들것에 실린 채 현장을 빠져나왔는데 경찰이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 여기고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네. 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나 봤더니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피해자 신문 출석길에는 이 남성의 쌍둥이 형이라는 남성이 나타나서 동생이 택시 운전사로 일했고 2주 전쯤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서 자신이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이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전 하루 동안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당일 오전 전화가 와서는 큰 사고를 쳤다고 했다.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일을 벌일지 상상도 못했다 덧붙였고요.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네,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제2의 대구 지하철 참사가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엄청 놀라셨거든요. 네. 네. 사고 원인은 방화로 같았죠. 네. 하지만 이 142명의 승객이 숨진 대구 지하철 참사와 달리 이번엔 승객 400여 명 중 23명만이 연기를 마시는 등 가벼운 부상을 입는 데 그쳤습니다. 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구 참사 이후 약 3,400억 원을 투입해 객실 내장재를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바꿨는데 네. 이 덕분에 방화범이 객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지만 불이 좌석 등으로 옮겨 붙지 않았고요. 네. 또 신속
출석한 기관사 관제실의 대초도 눈에 띄었고 네. 시민 의식도 달라졌습니다. 승객들은 방화범이 불을 내자 곧장 객실안 비상전화로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리고는 좌석 아래에 있는 비상개폐 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문을 열고 탈출하는 등 했고요. 네. 전문가들은 지하철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민 의식 등 모든 게 달라졌다며 22년 전 대구 지하철 3사의 교훈이 승객들을 살렸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거가 또 현재에게 도움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 여객기에서 이 외국인 승객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네, 어제 오전 여객기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가 됐는데요.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네. 해당 여객기는 필리핀 클라크필드에서 출발해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산모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당시 남편과 시어머니, 딸 등 가족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네. 모두 필리핀 국적으로 현재 사이판에 거주 중인데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산모가 임신 23주에서 25주 차에 출산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적기 안에서 출산한 아이가 숨진 사건이라 한국 경찰이 조사하는 거라고 하고요. 네. 항공사 규정상 임신 32주 차 이전 임산부는 탑승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 산모가 임신 사실 자체를 항공사에 알리지 않아서 미리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비행기 관련된 소식이라서 한번 이어가 보면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상대국 국민을 위한 전용 입국 심사대를 설치했다고요. 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서 하네다와 후쿠오카, 김포와 김해 등 공항에 전용 입국 심사대를 설치했는데요. 네. 양국 국민만을 위한 전용 입국 심사대가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근 1년간 한 차례 이상 상대 국가를 방문한 단기 체류자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해당 공항에 도착한 여객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데요. 심사대 앞쪽 안내판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우선 레인이라고 적혀 있고 예. 외국인 전용 창구 16개 중 6개가 한국인 전용이어서 줄을 서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덕분에 비행기에서 내린 관광객들은 여행 일정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다만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아쉽다,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하고요. 예. 운영을 정례화하고 확대할지는 곧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일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또 누구나 되는 건 아니고 해당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잘 따져 보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즘 온라인 대화방 같은 데 보면 이 주식이 오른다 하면서 막 찍어주는 대화방들이 있는데 이런 신종 수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특히나 교수, 무료 강의, 출석 체크 이런 단어 보이면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몇 가지 짚어보면요. 최근 한 피해자는 급등 주식을 추천한다는 게시글을 따라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자칭 교수라는 사람의 시황 분석이 매일 꾸준히 올라왔고 또 종종 777 같은 특정 숫자를 정해진 시간에 입력하면 출석 보상금이라는 걸 주기도 했는데 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이 고급 정보를 주겠다면서 텔레그램 방으로 따로 초대하더니 주식 대신 조작된 가상자산을 추천하면서 거래소 가입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 한창 경제 뉴스에 많이 보이는 파월 연준 의장이며 워런 버핏 등이 유명한 사람들을 줄줄이 거론하면서 현란한 그래프까지 동원한다고 하지만 네. 결국 결론은 추천한 가상자산은 사기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100만 원을 넣고 수익률도 급등했지만 다 가짜였다고 하는데요. 네. 돈을 인출하겠다 요구하니 다른 가상자산 손실을 메워야 한다며 시간을 끌다가 연락을 끊어버리는데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잃은 사람도 있고요. 네. 금감원은 교수, 재테크 강의, 출석 지원금 등을 내세운 사기 수법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또 이뿐만 아니라 대선을 키워드 삼아서 관련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겠다 이용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대선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대선
테마주를 알려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스미싱 문자가 123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선 키워드를 활용한 자극적인 문구와 과장된 수익률을 담아 문자를 보내고 텔레그램 링크도 함께 보낸다고 하는데요. 채팅방에 들어가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사람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허위 수익 인증을 보여준 뒤 특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해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예. 또 국내 공기업을 사칭해 가짜 대선 설문조사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정당 명의를 도용해 전화를 유도하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도 확인이 됐는데요.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는 절대 호기심에라도 클릭하지 말고 그렇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네. 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절대 없습니다. 쉽게 돈 벌게 해주겠다는 검은 유혹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이 상품별 판매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보험 가입 여간 복잡한 게 아니죠. 그렇죠. 보장 범위며 가격이며 천차만별인데 내년부터는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보험개혁회의 후속 조치로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우선 내년 1월부터 생명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상품별 판매 수수료율이 비교 공시되고요.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보험 상품별 판매 수수료는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등급을 나눠 공개하는데 네. 대형 보험 대리점은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 하고요. 네. 또 계약 체결이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설명 대상에 꼭 포함해야 합니다. 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뿐 아니라 이 대형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가 12배로 제한되고요.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관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 보험 관련된 건 용어도 어렵고 또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혹시 이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 비싼지 좀 저렴한지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선 앞두고 이 차기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로 결정될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네, 차기 대통령은 오는 4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치른 직후 곧장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후보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당선 다음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보겠다는 입장인데 예. 다만 이재명 후보는 신속하게 청와대를 보수해 최대한 빨리 옮긴다는 계획이고 김문수 후보는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을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지난 금요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청와대가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가 있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최적이다라고 말했고요. 다만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을 내놨던 만큼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옮겨갈 전망입니다. 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입장인데 한남동 관저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 대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하고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에 착수하겠다 밝혔는데 이번 대선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그래서 2017년에 발매된 아이오아이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금방 내리다 그치는 소나기처럼 지금은 안타깝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아이오아이의 소나기 들려드립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시내21 이다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에세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좀 특별히 시인이 쓴 에세이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쓴 에세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인분들이 보통은 이제 시를 쓰기 때문에 시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시집 들 말고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산문집 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집
생각보다 산문집이 더 많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시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시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모아서 내시는 것 같고 네. 이제 그에 비해서 산문집을 중간중간 많이 내시는데 네. 산문은 아무래도 일상적인 이야기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독자분들하고 더 교감 혹은 소통하기에도 용이한 면이 있어서 네.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힘과 또 다른 방식으로 시인님들이 많이 즐겨 창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책이 역시나 그 시인이 쓴 에세이라서 그런지 제목부터가 시적인 느낌인데 작은 것들에 입술을 달아주고 이런 네. 제목의 책이죠. 이 작은 것들에 입술을 달아주고라고 하는 책은 이근화 시인이 쓴 산문집입니다. 네. 근데 작은 것들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네. 뭐 작은 것들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동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왜 소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동물들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이런 경우들 다 포함해서 혹은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작은 물건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입술을 달아주고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이 입술이 있으면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입술이 있으면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것들에 입술을 달아주고라고 하는 제목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묶여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예. 이번 에세이에서는 시 쓰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노모를 간병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이근하 시인의 일상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글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코로나 시기, 코로나 이후의 시기, 기후 변화, 인공지능 이렇게 다들 요즘에 사실 사람들 만나면 다들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누고 있는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게 시인한테는 어떤 글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에세이를 통해서 어떤 그 저자의 어떤 삶이나 생각에 네.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이 책을 쓴 이근화 씨는 어떤 분인가요? 제가 이근하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옛날부터 지금 이근하 시인이 산문집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아이가 넷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돌보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근하 시인이 처음에 등단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제가 이 시인의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특히 이 칸트의 동물원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그 이후로 계속 이 이근하 시인의 작품들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읽어왔는데요. 시집으로는 칸트의 동물원, 우리들의 진화, 차가운 잠, 내가 무엇을 쓴다 해도, 뜨거운 입김으로 구성된 미래, 나의 차가운 발을 덮어줘 같은 시집들이 있고요. 산문집으로는 쓰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고독할 권리, 아주 작은 인간들이 말할 때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전에 나왔던 산문집이 아주 작은 인간들이 말할 때였단 말이에요. 이번 산문집하고도 약간 맥이 통하는 느낌이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준성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장환 문학상, 상화시인상, 지훈문학상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해온 그런 시인입니다. 이번 산문집에 대해서 지은이의 말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평생 마음을 붙드는 것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생활로 돌아오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닦이며 나란 사람, 나의 인생에 의문이 생기고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들기 위해 두리번거립니다. 라고 적었는데요. 이제 그런 두리번거리는 몸짓들이 담겨 있는 그런 산문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지은이의 말에서도 약간 느낄 수 있는데 이 시를 쓰는 사람만큼이나 개인적인 이 작가의 삶을 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의 엄마로 살면서 나를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심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간병 돌봄이라는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고 마음을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편찮아지시면서 거기에 들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또 바뀐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창작하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하게 살 것 같은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그 인생 사이클에서 비슷한 시기에 겪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시인이라고 비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도 해야 되고 간병도 해야 되고 또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같이 계속해서 굴러가는 그래서 일상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하게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당장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일 처리하면서 숨가쁘게 하루하루 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삶의 난감함 속에서도 웃고 싶고 기어이 살고 싶고 괜찮은 엄마이고 싶고 무엇보다 시를 쓰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나오는데 이런 마음들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산문집입니다. 예. 그러면은 특별히 이 책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대목 뭐 몇 군데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냉면 이야기로 시작하는 글이 있어요. 이게 황인숙 시인인가가 이근하 시인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냉면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냉면이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산문에다가 나 냉면 좋아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쓴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것도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쓰는 산문이라고 하는 게 자기에 대한 정보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는 너 냉면 좋아하지라는 생각을 하고는 냉면 먹자라고 이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이제 그 코로나 뭐 시기 이런 때여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활발하게 다니고 이런 때가 또 아니어가지고 모처럼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이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면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날 하루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쫙 풀어나가는 게 있는데 저는 그 글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시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것에 되게 집중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책에 실린 글들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뭔가 이게 뭐에 대한 얘기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약간 중심을 잡기가 되게 어렵고 이 글이 흘러가는 대로 마치 우리가 하루 외출해서 누구 만나러 갈 때는 이러저런 생각하다가 만나고 돌아오는 게 또 딴 생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면서 바뀌어가는 과정을 차분하게 따라가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책을 읽다 보면은 뭔가 약간 공부하게 되는 편이라서 막 책 한 권을 굉장히 오래 읽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 책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읽으시면 좋겠네요.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좀 무심코 잊고 지내던 어떤 일상에서의 여러 작은 행복 이런 이야기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시 쓰는 이야기도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시란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는 것, 아름답지만 규정하기 어려운 것, 애쓰고 공들이는 것, 발견하고 창조하는 삶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시를 쓰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삶을 일상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저도 혹시 좀 시를 써보고 싶어질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읽어보시라고 꼭 권하고 싶네요. 그렇다면. 다음 책도 궁금한데요. 첫 번째 책이 이런 일상의 어떤 행복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두 번째 책은 어떤 내용을 담은 에세이일까요?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근하 시인의 에세이 같은 경우는 시인들은 그러면 이런 에세이를 쓰는 걸까 이렇게 좀 생활에 대해서 좀 시적으로 많은 은유를 넣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소개드릴 책은 시인이 썼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목은 재능이란 뭘까? 재능이란 뭘까? 사실 이 재능이란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창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갖게 됩니다. 아마 방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막 실수를 해도 사람들이 좋아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뭐 이게 뭐 친화성이라고 하든 네. 뭐라고 하든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끄는 거, 긍정적인 방식으로 끄는 것도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주목도가 높고 누구는 아니고, 네. 그다음에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훨씬 더 결과가 좋고 네. 누구는 아니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창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 대체 재능은 뭘까? 처음에는 글 잘 쓰는 게 재능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또 보다 보니까 아니, 글 잘 쓰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이 재능이란 뭘까라고 질문을 할 때 너무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재능이란 뭘까라고 하는 제목의 산문집이고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읽을 수 있는데 네. 정말 읽고 나면 마음이 심란해지는. 사실은 그래요? 제목은 재능이란 뭘까잖아요. 네. 내용 읽어보면 돈 얘기입니다. 아, 네. 돈 얘기라면은 뭐 시집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야기일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책은 이 유진목 시인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네. 유진목 시인은 영화 감독, 시인, 에세이스트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일하는 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화 작업도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오랜 시간을 이제 창작하는데 힘을 쌓아온 작가인데 이 작가가 재능이란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요즘 이런 사회에서 재능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재능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걸로 돈을 잘 벌면 그게 그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른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게 뭐가 직업이야라고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유명해서 유명한 게 뭐가 직업이야라고 네. 했는데 그걸로 돈을 벌고 네. 그걸로 유명세를 얻고 그게 다시 돈이 되는 거면 그 자기가 유명한 것 그리고 그런 자기를 잘 키워가는 것도 재능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네. 어쨌든 이 돈을 버는 문제를 재능이라는 말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니까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재능인가? 라고 또 묻게 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네. 복잡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돈을 잘 번다고 재능 있는 건 아닌데 네. 재능이 있는데 또 돈을 못 버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이 뱅글뱅글 돕니다. 근데 이제 유진목 시인이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일단 유진목 시인이 뭐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에세이스트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를테면은 뭐 유진목이라고 하는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또 이럴 정도로 유명한 것은 아니고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언제나 내가 이번 작업을 해서 다음 작업할 때까지의 돈을 번다 정도로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남편하고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혼한 다음에 둘이 같이 꾸리던 생활을 나눴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러면서 생기는 또 어떤 경제적인 공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벌고 있고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주판을 튕기는 상황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인들이 이렇게 돈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특이하고 눈길을 끄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인이자 뭐 영화 감독이시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작가 유진목이라는 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분인가요? 네, 일단 2015년까지 영화 현장에 있으면서 장편 극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 7작품에 참여한 그런 분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혼자서 목련사라고 하는 프로덕션을 운영을 하면서 단편 극영화, 뮤직비디오 연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시집 연애의 책이라고 하는 시집을 출간을 했고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뭐 산문집도 쓰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 이 느껴지는 시인의 삶이 조금은 뭐 고단하게 보인다는데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제가 이 책에서 정말 아마 읽으신 분들은 다 비슷한 대목에서 눈길이 딱 멎을 텐데 정말로 죽지 않을 만큼만 돈을 주고 살려두면서 다른 선택도 못하게 하는 재주.
라고 자기의 재능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고 하면 특히나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내가 가진 재능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 알면 그걸로 성공할 텐데라고 생각 쉽게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일을 하면서 보면 내가 뭐에 대해서 재능이 있기는 해.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거 하는 게 나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크게 잘 되는 건 또 아니야. 그런 이른바 애매한 재능이라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너 그거 잘하잖아. 너 글 잘 쓰잖아. 너 시 잘 쓰잖아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를 편안하게 느긋하게 만들어줄 정도의 금전적인 여유를 보장하지는 않는 이제 그런 때 우리는 이 재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복잡한 마음을 품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굉장히 재미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영화 일을 하니까 영화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시나리오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미국 같은 데에서는 시나리오 쓰는 사람하고 연출하는 사람하고 같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온 시나리오로 연출을 따로 하는 사람, 이 연출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는 감독이 이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쓴 시나리오로 데뷔를 하는 것, 그다음에 자기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서 다음 영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은 그게 한국 영화 산업의 좀 문제이기도 해서 한계일 수 있고요. 이제 시나리오 쓰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는데 영화 감독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유진목 시인이 자기가 시나리오를 써서 가져가면 너무 좋은데 저희랑은 안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재능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좋은데라고 할 정도의 재능은 있지만 우리랑 같이 할 정도의 재능은 아니야. 라고 하면 대체 이 재능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떤 재능의 한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인이 쓴 에세이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솔로몬의 시인 듣고 한 끼 실록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한 음식 역사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밥 그리고 식사에 참 여러 의미를 부여합니다. 달리 말하면 식사의 기능이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식사의 사회적 의미 및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인 기회, 말하자면 유명인과의 만남이랄지 이런 자리에 식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활용이 되죠. 그런 가운데 최근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미국의 47대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뭐 사실 대통령이 아닐 때에도 기금 모금 등의 이유로 지지자들에게 만남의 자리를 위한 식사를 일종의 상품처럼 팔곤 했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돈을 기부하면 식사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는 뭐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밈코인, 이게 그러니까 뭐 디지털 화폐죠. 이 밈코인인 달러 트럼프 다량 보유자 220명을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 클럽으로 불러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뒷말이 엄청 많았어요. 뭐 유명 인사,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을 만난다는 자체에 의미가 없지는 않죠. 하지만 아무래도 식사 자리인 만큼 먹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식사 자체가 너무나도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사실 이것뿐만 여러모로 이해가 안 가는 뉴스인데요. 무엇보다 뭐 현직 대통령이 이러고 있다. 뭐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운동을 할 때에도 트럼프 시계나 운동화 뭐 이런 것들을 질이 낮은 제품들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아서 말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음식마저 나빴다. 정말 괴기한 뉴스죠. 아니 그런데 이 현직 대통령,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이라고 하면 막 대단한 엄청난 퀄리티였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 뒷말이 나오는 걸까요? 네, 미국의 CNN에 의하면 이날 만찬에서는 트럼프 유기농 농장 그린 샐러드, 이거 뭐 그냥 샐러드죠. 네. 이어 메인 메뉴로 안심 스테이크 혹은 생선이 으깬 감자 그리고 채소와 함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디저트는 따뜻한 초콜릿 라바 케이크라고요. 이게 이제 녹인 초콜릿에 계란을 더해서 반죽을 만든 다음에 틀에 이제 담아서 조그맣게 굽거든요. 네. 그러나 속을 살짝 덜 익혀가지고요. 이게 접시에 따뜻할 때 담겨 나왔을 때 이제 반을 쫙 가르면 초콜릿이 살짝 흘러나오는 네네네. 그래서 붙은 이름입니다. 네. 이게 라바라는 단어가 용암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꿀럭꿀럭 흘러나오는 초콜릿이 용암 같다고 해서 이렇게 붙은 이름인데요. 라바 케이크.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음식 평론가다 보니까 이렇게 메뉴만 딱 들어도 진심으로 대접할 의도가 없었구나. 생각이 딱 듭니다. 이게 코스가 일단 그냥 전체 주요리 후식 이렇게 딱 세 가지거든요. 이게 코스에 사실 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요리를 먹이면서 대접한다. 그런 의미인데 정말 딱 세 가지 구색만 갖춘 것이거든요. 일단 분위기 파악이 바로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건 뭐 대통령의 명의로 나와서는 안 될 정말 수준 낮은 음식이더라고요. 뭐 그냥 눈으로만 보아도 정말 성의 없이 만들었다. 먹고 싶지 않다. 그런 느낌을 팍팍 풍깁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을 평균 24억 2천만 원치의 트럼프 밈코인을 가진 사람들, 이 말하자면 부자잖아요. 이런 나름 부자들한테 내놓았다니까. 사실 푸대접도 보통 푸대접이 아니죠. 뭐 음식이 너무 맛없어서 다 못 먹고 나왔다. 또 버터 바른 빵만 멀쩡했다. 이게 되게 고전적인 표현이거든요. 맛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뭐 다들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들이니까 수억씩 들여서 밈코인을 샀을 텐데 좀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 생각에도 좀 이렇게 나오면 좀 실망을 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트럼프답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집권 1기 때도 백악관에서 햄버거 파티 열게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취향이 섬세하다거나 깊다거나 이런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음식만 하더라도 웰던으로 바싹 구운 스테이크에 케첩을 찍어서 먹는다거나 또 다이어트 코크를 주로 마신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빨간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이제 집사가 다이어트 코크를 가지고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 가운데 2019년에는 대학 미식축구 선수들을 불러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파티를 했습니다. 뭐 미국은 스포츠의 인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구나 미식축구, 농구 그 프로 우승팀들은 백악관에 매년 초청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프로팀도 많은 가운데 대학 스포츠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거든요. 특히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늦여름부터 겨울까지 하는데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2019년 전미 대학 미식축구 우승팀을 불러가지고는 패스트푸드를 먹인 거죠.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음식에 햄버거가 나온다 이러면 진짜 큰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또 이게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글쎄요,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대접하는 게 미국적이다 생각하고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그 패스트푸드 햄버거나 감자튀김 이런 것들을 과연 백악관 내에서 조리를 한 것일지 만약에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그냥 사갖고 왔을 텐데 그렇다면 이게 식은 것을 먹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패스트푸드가 이게 식은 게 과연 맛이 있었을지 또 하지만 이제 또 어린 또 미식축구 선수들이 또 대통령 비위를 맞추느라고 열심히 먹었을 생각을 하면 이게 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또 미국에도 국수주의적으로 자부심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니까요. 뭐 그런 거 이렇게 맥도날드 햄버거 먹이는 걸 또 실제로 좋다 잘했다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네. 일단 뭐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 덮어놓고 잘했다고 하겠죠. 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칼국수를 좋아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만찬을 열면 칼국수가 나왔다. 아하. 이런 일화를 생각해 보시면 햄버거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굳이 또 어린 학생들에게 제일 저렴한 걸 대접했어야만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음식의 그 퀄리티도 질도 질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현직 대통령이 이런 뭐 고액 투자자를 이렇게 불러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미국은 뭐 유명인의 시간을 이렇게 경매에 붙여서 사고 하는 일들이 좀 보편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 뭐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최첨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게 그냥 돈이죠. 뒤집어 말하면 돈만 쓰면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밈코인 같은 거 몇 억 몇십억치 사면 뭐 형편없긴 하지만 대통령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나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은 사실 강연료도 비쌉니다. 네. 2017년 뉴스이긴 한데요.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에서 강연 딱 3번을 하고 40만 달러씩 120만 달러 뭐 10억 원대의 돈을 벌었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죠. 예. 미국은 그런 사회입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 트럼프가 주최한 이런 식사 같은 행사를 자선의 기회로 쓰기로 유명한 그런 인사도 있습니다. 네. 바로 워런 버핏 해서웨이 회장 및 최고 경영자이거든요. 예. 투자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2000년부터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20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로 주최를 못하고 2022년에 굉장히 유명하게 마지막 점심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뭐 가장 유명한 이 점심 식사가 아닐까 싶긴 한데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과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항상 똑같은 뉴욕시의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이 행사가 열리는데요. 네. 낙찰된 사람은 최대 7명의 자기 지인들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네네. 뭐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요. 단 워런 버핏 자신의 투자 계획만은 논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식사 비용으로 받은 돈은 전부 글라이드라는 샌프란시스코의 빈민구호단체에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 마지막 식사 직전까지 5,320만 달러, 한화로 약 688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이라고 하면은 경매가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역대 최고 낙찰가가 뭐 몇백억? 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식사의 낙찰가가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6억 원이었습니다. 예. 최대 8명 참가 가능하다고 하면 1인당 30억 정도 30억. 네, 드네요. 네. 아무래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죠. 그렇죠. 네. 2000년에 이 워런 버핏이 처음 이런 행사를 시작했을 때는 낙찰가가 고작 25,000달러였다고 하니까 이 가격 상승세가 참으로 엄청난 거죠. 25,000달러였던 게 1,900만 달러로. 네. 야, 그러면은 이쯤 되면 이 워런 버핏하고 한 끼 식사를 한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이고 또 뭐 후기는 어땠는지 궁금한데 뭐 알려진 게 있을까요? 이게 뭐 많은 돈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대체로 무기명이라 후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버핏과 한 끼도 아니고 2끼를 같이 먹었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예. 바로 테드 웨슐러라는 사람인데요. 네. 2번에 걸쳐, 그러니까 2년에 걸친 거죠. 525만 달러, 약 68억 원을 내고 버핏을 만났죠. 와. 그런데 이 웨슐러라는 사람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 네. 버핏이 2번째 식사를 한 뒤에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에서 무려 18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하. 원래 첫 점심 자리에서 사실 2등으로 떨어졌는데 네. 1등 낙찰된 사람이 입금을 안 해서 이제 가게 되었고 다음에 금액을 딱 100만 달러만 올려서 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버핏과 일마저 같이 하게 된 거죠. 오, 그 정도라면 뭔가 운명적이라는 느낌도 들고 네네. 서로에게 좀 의미 있는 한 그렇습니다. 끼였던 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이제 뉴욕시에 있는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열린다고 했는데 뭐 메인 메뉴 그럼 스테이크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스미스 앤 월렌스키 스테이크하우스라는 곳인데요. 뭐 뉴욕에서 시작해서 보스턴, 시카고 등 미국 여러 주요 도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뭐 작년 10월에 서울 매장도 열었네요. 아하. 찾아보니까 이제 소박한 분위기는 아니고요.
꽤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네. 한편 이제 버핏의 경우 경매에 붙인 점심 식사 자리에서 미디엄 레어로 익힌 스테이크에 체리 콜라를 마셨다라는 아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디저트는 이것저것 다 달라. 그래서 한 숟갈씩 먹을 정도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디저트를 많이 좋아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워런 버핏이 평소에는 뭐 이런 비싼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뭐 치킨 너겟에 콜라 이런 걸 즐겨 먹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도 식성면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네. 맥도날드 일단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이스크림도 잘 먹는다고 합니다. 네. 특히 아침을 맥도날드로 먹는 걸 즐기고요. 하루에 콜라를 무려 5캔을 먹는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당을 섭취하는 거죠. 예. 90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굉장히 화제죠. 네. 이 워런 버핏 말고도 이렇게 점심 식사를 경매로 내놓는 유명인들 또 있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자리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죠. 네. 대체로 유명인들이 기금을 마련해 자선 사업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2013년에는 애플이 최고 경영자죠. 팀 네. 쿡이 자신과 커피를 마시는 기회를 경매에 붙였는데요. 네. 최종 낙찰액이 61만 달러였습니다. 어허. 뭐 30분에서 60분 정도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 붙은 가격치고는 엄청 높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반응이 좀 어땠나요? 네, 이런 시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경매 회사에서 상품처럼 만들어 내놓았는데요. 2015년에 해민 스님과의 식사 자리가 1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건설회사 회장이 낙찰을 받았는데 네. 이게 뭐 성직자로서 부적절한 자리가 아니었느냐라고 비난을 좀 받았죠. 네. 그 밖에도 2018년에 건축가이자 교수인 유현준 씨와의 식사 자리가 40만 원에 나왔고요. 네. 2023년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돈이 아닌 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MZ세대 30명과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또 미국은 참 우리랑 분위기가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궁금한 게 평론가님은 만약에 평소 만나고 싶었던 유명인과 한 끼를 한다면 어느 정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그 불편한 자리를 싫어해서 사람들과 밥을 잘 안 먹는 혼밥파인지라 딱히 생각나는 인물이 없고요. 예. 솔직히 제가 음식 평론가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밥을 먹자고 하시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그런데 것 이제 같아요. 제가 다 거절하거든요. 그냥 저는 집에서 조용히 밥 차려서 먹겠습니다. 밥은 편하게 먹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한 끼 실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윤현상과 윤보비가 함께 부르는 밥 한 끼 해요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